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는데요. 이틀째 이어지는 오늘 회동에서는 과연 타결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여야가 본회의 29일에 열기로 하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남아있는 법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노동개혁법 중에서도 일단 파견법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과연 오늘 회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막판 벼락치기가 진행 중이니까 네. 아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될까요? 오늘 일 잘 되든지 하여튼, 이거 어차피 다 처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19대 국회. 여기에는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야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법, 노동사법을 선거법이랑 동시에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선별 처리,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하자 하는 큰 틀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쟁점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테러방지법. 이 테러방지법은 OECD 국가 중에서 5나라만 지금 채택을 안 하고 있는 법이고 지금 북한 핵실험이나 IS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가장 시급한 법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대테러센터 이것을 총리실로 둔다고 이제 일단 양보를 했는데 저는 국정원에 둔다고 해도 야당이 과거에 정권을 잡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악용 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핵심이 국정원의 정보 소지권을 부여를 하냐 마냐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엔이 정한 31개의 테러 단체 이거에 한해서만 정보 수집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 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료 영리화냐, 공공성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핵심 쟁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저는 의견이 접근됐다고 봅니다. 일단 기획재정위에서 여야 간사가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향적인 지금 검토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동개혁사법 중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이미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은 여기에다가 파견제법까지 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노동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이제 간격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야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서로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전화로 여러 가지 주고받는 그런 협상력을 저는 발휘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서양호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도 선거 민심이 무섭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타결이 될 거를 전망하고요.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문항의 차이만 남았기 때문에 조율이 금방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파견제법인데요. 이 파견제법은 단순하게 그 노동자 편에서 해야 되는 야당 그리고 기업 재벌의 편에서 해야 되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당리당략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야당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기술력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의 존립 근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여야당 간의 지지자들과의 싸움이 더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특히 55세 이상 파견 허용과 그리고 용접 도금 등 전문직에까지 파견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파견제법은 아무래도 강력한 걸림돌로 협상에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여당에서 이 파견제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을까봐 선거구 획정하고 연동해서 야당이 연동하는 경우는 많았었는데 전혀 법안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법안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과 이 노동법을 연계하고 있다는 게 좀 이채로운 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경제 살리기의 주안을 정말 둔다면 이 문제 그리고 초헌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국가 헌법 마비 상태가 오는 선거구 획정의 미확정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네. 일단 급한 거 먼저 처리해 나가는 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야가 국회의원 수는 300석으로 유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네. 지금 이걸 처리를 하려면 파견제법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러면은 이 쟁점 법안들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처리될 수 2월 있도록 국회로 넘어가는 일은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인 서명 같은 것이 사실은 정치권에 상당히 압박이 되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야당의 원내총무인 이종걸 대표가 선대위에서 명단도 빠지고 야권 진영에서도 지금 본인의 위치가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의 역할, 이것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19대 국회의 명예를 걸고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부터 재외국민 선거의 명부를 작성을 하는 것이 오늘부터인데, 네. 선거의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이런 기형적인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자체가 지금 저는 위헌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29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이 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이지만 이른바 그 국회 선진화법 이게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은 사상 초유의 법이기 때문에 네. 국회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법안의 발생 배경이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한데 정의화 의장은 이미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사실상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여당이 그것도 상임위 부결이라고 하는 통과를 위한 꼼수를 쓴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현재 국민의당 입당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친정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배수의 진을 사석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화 의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교수님은? 셀프 부결이든 네. 꼼수건 이것은 국회법 87조에 엄연히 정한 절차적 민주주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절차상 거절할 명분이 정의화 의장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박희태 의장이 그때 당시 세종시 수정안을 똑같은 상황으로 올려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해서 부결시켰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당시에 부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부결이지만 지금은 새누리당 전반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은 부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결과는 통과가 되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 그리고 선거법 이런 것에 또 야당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의를 할 거면 네. 이것도 저는 동시에 다 정의화 의장이 부의를 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네. 봅니다.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다시 직권상정을 요구한다? 제가 보기엔 정의화 의장 재임 시절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 다음번 국회,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분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한 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 전망이 어느 분의 말씀이 맞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80일 정도 남아있는데 여야의 총선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방어적인 전략이지만 지금 애초에 180석이라고 물론 180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예. 역대 선거에서 160석 이상을 얻은 정당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새누리당의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선거에서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대세론이 가면
부동층을 상당히 끌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당 대표로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한 것. 거기에는 물론 선진화법을 우리가 뛰어넘어야지 이것을 개정할 수가 있다. 그런 배수의 진도 있을 것 네네. 같고, 선거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라든가 큰 이슈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냐면, 야당에 있어서는 정계 개편, 네. 야당의 분열,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합쳐지고 다시 또 헤어지고 호남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예. 그러면 제3당의 어떻게 이제 진영이 구축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지 본질적인 선거 전략은 여당의 야당에는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2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기 대권을 놓고 당내 개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참 이번 선거가 어떤 쟁점이 있는 선거가 아니고 네. 차기 대선을 위한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봅니다. 전략 자체가 없는 게 걱정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성호 교수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9대 현재 국회를 잘 들여다보면 네. 총선 전략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당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야당을 좀 심판하자 이 얘기를 주요한 선거 슬로건을 내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야당은 재벌은 살리고 서민은 죽이는 이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그 실현해야 된다는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라지 않는 여당을 심판하자라는 그 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경제를 매개로 좀 싸워질 것 같다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3당의 출연인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이 3당에 대한 입장이 불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3당을 키워서 야권 분열의 구도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을 더욱더 그 붐업을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도 야당 심판론뿐만 아니라 개혁, 변화 이 얘기에 맞불을 좀 시너지를 높여주면서 네. 후보 출마 지역도 광진이나 노원에 김한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있는 곳에 안대희 의원이나 오세훈 의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3당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선거 전략을 보면 그 3당을 통한 야당 분열인지 네. 아니면 양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좀 애매한 그런 면에서 정성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여당의 총선 전략이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성호 교수가 앞서 대선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들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2인자를 키우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총선이 지나야지 여권 후보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금 혼자 네.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그것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예. 잠재적인 후보는 앞으로 총선이 끝난 된다. 다음에 5명 정도 나올 텐데 네. 거기서 물론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그러다가 누구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전이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상황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바꿀 그런 여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본인의 자유 재량이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집권 새누리당의 어떤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박근혜 예. 대통령 이후에 대권 주자를 키우는 임무가 김무성 네.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크다고 보고 예. 그 후에 그것이 성공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판단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인데 일단 본인이 대선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진정성을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의 경우는 지금 국민의당이나 더민주가 분열된 것이 본질적인 것이 저는 물론 총선도 있지만 총선보다는 대권을 향한 야권의 경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야권 후보가 문재인이냐 아니면 안철수냐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중에서 한 분 아니면 두 분 다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야권의 대선 주자도 오리무중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네. 여당과 야당이 총선 후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대권 주자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말씀 중에 제주공항 상황이 기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오늘 정오까지 일단 운항을
중단하고 기상 상황을 봐서 이걸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제주공항이 내일 오전 9시까지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니까 확인을 하시고 제주로 가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공항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를 나눠보죠. 자, 대선 주자들의 행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번 총선, 20대 총선이 그 본선이지만, 네. 이 그 대권 주자인 특히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이 세 분에게는 예비고사입니다. 즉,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까지 가름짓는 정치적 운명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1차적으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의 골이 심해지고 있는데 네. 여하이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전략공천을 배제한 그 국민경선 원칙을 가지고 김무성의 리더십을 세울 것인가, 예. 포스트 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박의 눈치를 보는 오늘도 참는다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 시험대에 놓이는 것 같고요. 문재인 안철수 대표는 3당의 출연이 야권의 확장성을 높이는 파이 키우기인지 네. 아니면 야권 분열로 인한 총선의 패배인지에 따라서 두 분의 운명은 이번을 계기로 급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친박과의 갈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최경환 그 전 의원, 최경환 의원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하고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표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어제 지금 서로에 대해서 또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친박이나 비박이나 진박이나 이렇게 당내 개파가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고질병인데 네. 그것을 배제하고 현상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더군다나 총선 끝나고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진영에서 의원을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서 대선 주자를 결정권을 갖는다고 봤을 때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지금 꾸준히 영입을 하고 그리고 뭐 경선 규정, 룰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친박의 구심점이 지금 최경환 최경환 의원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두 분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서로 우리 잘하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세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네. 그렇게 봤을 때 치열한 삿바 싸움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표출해서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뭐 길지 않고 한 달 내에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야권은 뭐 지금 3단계 통합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야권 분열보다는 아무래도 좀 통합하는 쪽으로 다들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최경환 전 총리께서 최상사가 돌아왔다 일명 그렇게 부르는데 그 최상사의 손에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경쟁할지 아니면 비박계 김무성계를 겨냥한 당내 갈등의 칼을 잡을지에 대해서 그 또 다른 그 문제가 화약고가 될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죄송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동안도 친박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선에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드러났기 때문에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심화될 거고 특히 일성이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경제 문제가 아닌 당내 문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게 일성으로 비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 문제로 간다면 또다시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골이 심화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남 신당들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이럴 거면 왜 분열했는가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애초에 생각했던 그대로 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확장성인지 아니면 야당의 원래 고정 기지 기반을 놓고 이전 투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많은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 그 통합에 대해서 교수님도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 정당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하는 것은 과거에 DJ나 YS처럼 정치 거물이 있을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일단 호남을 기반으로 정당을 구축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지금 호남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당 체제는
봐서는 우리의 지역주의로 봐서는 좀 엄청나게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당내 갈등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네네. 지금 소멸하고 있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네. 이런 단계인데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강공이라든가 이념적인 아젠다를 제시했을 때 과거에 본인이 내세운 새정치 예를 들어서 부패척결, 낡은 청산 이런 어떤 새정치의 이념과 또 궤를 달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네네. 짧은 시간을 앞두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드릴 때 장성호 배재대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건국대 교수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